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고 싶지 않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병원보다 내 집에서 죽고 싶다. 항암 치료는 사기다. 의사들의 돈놀이에 놀아나지 마라. 암 전문의로 50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한 곤도마코토는 말합니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한다고 말이죠.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왜 의학기술이 발달해도 암 사망률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의사를 만나기 전 알아야 할 암치료의 진실. 오늘 영상도 놓치면 안 될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암 치료에 대한 의문과 궁금함이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나는 의사로 일하며 암은 묻어난 병이다. 마지막까지 정신도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움직일 수 있어서 평온하게 죽을 수 있다. 다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다라고 말해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나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암보다 자연사를 권한다. 고령자들을 사후에 해부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 전립선암만 해도 80대 남성의 90%가 갖고 있다. 암을 눈치채지 못하고 오래 살다가 편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다.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말아라. 암을 잊고 무시한다. 암 치료를 하지 않는다 등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30가지 습관은 가장 평온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기도 하다. 암을 일찍 발견할수록 고통만 받다 빨리 죽기 쉽다. 어른이 앓는 병은 대개 노화라는 자연현상으로 증상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치료의 부작용과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심각하다. 암이나 병이 발견되어 치료로 고생만 하다 죽는 것은 딱 질색이다.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자기 힘으로 생활하다 평온하게 눈 감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암을 치료해서 건강한 사람과 죽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은가? 암을 선고받고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전이로 사망한다. 겉으로는 똑같은 암인데 왜 운명이 갈릴까? 또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암을 낫게 할 텐데 왜 죽는 사람은 늘어나기만 할까? 암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서 진짜 암은 아무리 빨리 발견해도 어떤 방법을 써도 낫지 않는다. 치료가 오히려 수명을 단축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된 후로 한동안 유방암 환자에 대한 항암제 치료를 철저히 해왔다. 그런데도 부작용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환자가 많았다. 내 치료가 틀렸다고 반성하며 의학 논문을 수천 편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위암이나 유방암 등 고형암은 겉으로 보기에는 닮았어도 분명하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나는 그것을 각각 진짜암, 유사암이라 부르기로 했다. 암의 뿌리는 단 한 개의 암줄기세포다.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있는 것이 진짜 암이다. 이것은 일단 생기면 바로 혈액을 타고 간과 폐, 뼈 그리고 뇌 등에 퍼져서 잠복한다. 인간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암이 5년에서 20년에 걸쳐 1cm 이상 커졌을 때다. 그러나 전이는 암이 1mm 이하일 때 온몸에 흩어지며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암은 아무리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해도 전이가 일어난다. 오히려 치료로 암이 기승하기 시작해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유사암은 줄기세포의 전이 능력이 없어서 목숨을 빼앗지 않는다. 내버려두면 커지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료하지 않는 편이 낫다. 요컨대 진짜, 가짜를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암을 무조건 제거하고 쳐부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실제로 암방치를 선택한 수백 명의 위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환자를 25년 넘게 진찰해왔다. 그리고 지금 단언할 수 있다. 고형암은 진짜도 가짜도 가능한 한 방치해서 상황을 보다가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생겼을 때 비로소 그것을 경감시키는 완화 케어를 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치료가 아니라 증상 제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돈도 들지 않는 연명 방법이다. 무의미한 치료로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책은 하지 않아도 될 치료로 사망하거나 겪을 필요 없는 통증과 부자유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암에 걸리지 않는다, 발견하지 않는다, 치료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한다. 1장, 암에 걸리지 않는 생활 습관. 의사를 멀리한다. 의사를 찾아가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고 필요 없는 치료로 일찍 죽는다. 암 환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참을 수 없는 통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한 의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 규칙이다. 물론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도 받지 않는다. 백신도 접종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암이 발견될 일도 없고 공연히 치료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 꽤 높은 확률로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 수 있다. 의사를 가까이에 수명이 단축된 유명인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 집 근처에 지오노 후지 씨가 살아서 자주 봤어요. 나의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를 찾아온 한 암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수술하고 순식간에 수척해지더니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났잖아요. 치료는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었죠. 지오노 후지는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작은 췌장암을 발견해 바로 수술을 받았다. 그야말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였다. 암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의사는 말했지만 몇 개월 후 폐로 전이되어 수술 후 1년 만에 사망했다. 체중은 수술 전보다 13kg이나 줄었다고 한다. 췌장암은 진짜가 많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개 잠잠해지고 전이도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췌장암의 존재조차 모른 채 건강하게 활약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어서 목숨과 관계되지 않는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지 말자.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나 치료가 몸을 아프게 하고 암이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환자를 공포로 내몰기 때문이다라는 요지의 토론도 시작되었다. 밥을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단기 입원 종합검사에서 암이 발견된다면 대개 유사암이다. 치료할 의미가 없다. 반면에 피가 섞인 가래나 기침,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 등과 함께 발견된다면 진짜 암일 확률이 높다. 그때는 가능한 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사선이나 라디오파, 스텐트 등의 대처법을 찾는다. 만일 내가 앞으로 의사를 찾게 된다면 충치, 골절, 밖에서 큰 출혈이 일어나거나 심한 장폐색, 암이 위에 출구를 막았을 때 그곳을 피해 위와 장을 연결하는 바이패스 수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정도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건강진단, 단기 입원 종합검사, 암검진으로 목숨을 구할 수는 없다. 50년 전보다 훨씬 많은 암이 발견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늘었다. 수술이나 항암제 등의 조기 치료로 수명이 단축된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기력도 있고 식사도 잘하는데 암검진 등에서 신경 쓰이는 그림자나 수치,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자세히 조사해보자. 작을 때 발견해서 행운이다. 당장 절제하자고 몰아댄다. 가령 전립선암의 생체검사의 경우 고관 사이로 여러 개의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해서 세포를 조사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왜 암검진은 목숨을 구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까? 세계의 여러 검진 자료를 조사했더니 암 사망률이 감소할지 모른다는 연구는 있어도 총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계 의료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암검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소한 변화까지 암으로 의심해 정밀검사나 치료를 재촉한다는 점이다. 가령 자궁경부암 검진에서는 이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수천 배나 많은 이들이 이상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는데 절제수술에 돌입해 수명을 단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받는 폐암 검진도 조기 발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사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암은 체내에서 생겨나 검사를 통해 발견될 때까지 5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일 진짜 암이면 처음부터 전신의 전이에 잠복해 있다. 그래서 상태를 보고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숨쉬기가 곤란하다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만 그것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검사는 불행의 시작이다. 건강검진은 신장, 체중 측정과 소변 검사 정도만 받고 체열은 하고 싶지 않다. X선 피폭은 무섭다고 저항하자. 유사암에 당황하지 않는다.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되면 병리의가 병리 진단을 한다. 생체 검사로 세포를 떼어내어 현미경으로 생김새를 본다. 세포의 크기, 모양, 배열 등을 확인해 생김새가 나쁘다고 판정하면 악성 종양, 즉 암 진단이 내려진다. 그런데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김새가 좋지 않은 세포가 실제로는 전혀 문제없고 반대로 잘 정돈된 생김새의 세포가 흉악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병리에는 생김새가 조금만 나빠도 암으로 진단해서 외과의에게 전달한다. 외과에서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암으로 해두라고 말한다. 그 중에는 가짜인 유사암이 매우 많다. 내버려둬도 죽지 않는 가짜를 암이라고 하는 것이다. 암이 발견되면 의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제거하면 거의 100% 낫는다. 치료하지 않으면 손해다. 항암제로 없애자며 치료 의욕에 넘친다. 의료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또 환자도 암검진으로 초기에 암이 발견됐다. 작을 때 깨끗이 제거했으니까 앞으로 5년간 재발하는 일 없이 건강할 것이다. 행운이다 하고 좋아한다. 무해한 유사암을 발견해 의미도 없이 몸을 상하게 해서 손해를 입었는데도 말이다. 종양이나 염증을 암으로 진단해 자궁과 위를 제거하거나 항암제 투여로 고통을 받다가 일찍 죽는 경우가 많다. 고형암은 서둘러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데 자신의 암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환자가 가장 알고 싶은 문제다. 가령 암세포가 커져서 피부를 찢고 나오는 유방암은 진짜 암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덩어리가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곳에 피부만 찢어져 얼굴을 내미는 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봐도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지났으면 유사암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기본적으로 치료 후 5년에서 10년 생존하고 그 시점에서 전이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사암이다. 가령 진짜 암이어도 내가 최장 25년 이상 봐온 암방치 환자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상식보다 훨씬 오래 살았다. 예를 들어 진행이 빠르다는 경성위암을 수술하면 1개월에서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 그러나 수술을 보류한 나의 환자 중에는 경성위암임에도 3년에서 9년이나 산 사람이 많다. 유사암으로 일찍 죽지 않고 진짜 암이어도 오래 살기 위해서 암은 방치해야 한다. 약을 먹지 않는다. 약으로는 병을 막을 수 없고 치료할 수도 없다. 별다른 증상도 없는데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듣고 복용하기 시작한 약은 지금 당장 내려놓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치를 낮추는 약으로 수명이 늘었다는 자료는 전무하고 오히려 암, 뇌경색, 치매, 거동을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오랜 기간 복용한 약은 중단해도 한동안 약효가 지속되므로 급격한 악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불안하면 일주일에 한 종류씩 줄이자. 약을 끊은 사람들은 오전에는 늘 멍했는데 아침부터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음식 맛이 느껴지니 밥이 맛있다.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는다.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80세인 어머니가 복용하던 혈압약과 혈액을 맑게 하는 약, 당뇨 치료제, 콜레스테롤약, 골다공증약, 위장약 등을 모두 끊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십니다라는 식의 보고도 자주 듣는다. 해열 진통제, 위장약의 부작용은 무섭다.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대중약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위장약 일반에 포함된 제산제에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고령자나 신장이 나쁜 사람이 지속해서 복용하면 치매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환자들이여 약을 버려라. 약은 독이다. 복용해도 병은 낫지 않는다. 이것이 전문가의 진심이다. 실제로 독약, 극약으로 지정된 약이 많고 발암성이 알려진 것도 적지 않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균성 감염 정도다. 질병의 90%의 약은 수치만 떨어뜨리거나 증상을 잠시 완화하는 효과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모든 약에는 두통, 위통, 혈변, 어지럼증, 정신불안, 부정맥 등 독성과 부작용이 있다. 정신과에서 처방받는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유도제 등 뇌에 작용하는 약은 의존성이나 부작용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약으로 억누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어린이와 고령자에게는 특히 위험하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메마리는 경련과 실신, 환각과 착란 등의 증상이 일어나기 쉽다. 그렇다면 한방약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항암제 재료가 될 만큼 독성이 강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방약 부작용으로 사망자가 생긴 사건은 무수히 많다. 최초의 한 알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살을 빼지 않는다. 살이 빠지면 저항력이 약해져서 암이 기승한다. 암에 걸리니까 고기도, 우유도, 설탕도 전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식욕이 떨어져서 살이 많이 빠졌어요라고 말하는 환자가 상담을 왔다. 요즘에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암은 식사로 낫는다는 식의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암 환자 대부분이 현미, 채식으로 바꿨다. 고기와 우유를 먹지 않는다. 단 것을 끊었다. 자주 단식한다. 당근 주스를 매일 듬뿍 마신다는 등 식단을 바꿔버린다. 이는 대부분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거나 섭취 칼로리가 낮은 살이 빠지는 식사법이다. 살이 빠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암이 기승하지 않게 하고 체력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한다. 암은 정상세포를 밀어내며 퍼지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체력,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조금 살을 찌워서 체력을 키우자. 현미, 채식 등의 살이 빠지는 식사요법은 수명을 단축시킨다. 고기, 기름, 설탕 등을 먹으면 암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헛소문이다. 가장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할 것은 세포를 만들고 복원하는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도 몸에 흡수되기 쉬운 동물성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자. 체력을 만드는 지방도 중요하다. 식욕이 없을 때는 조금씩 몇 번에 나눠서 먹어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하는 것이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완전식품 달걀이다. 달걀을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매일 달걀 3개를 먹어서 117세까지 살았다. 이탈리아의 모라노 할머니가 생전에 밝힌 장수 비결이다. 시티 피폭으로부터 도망친다.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이나 의료용 방사선이나 똑같이 위험하다. CT는 방사선의 일종인 X선을 360도 방향에서 몸에 조사해 단면을 촬영하는 검사법으로 피폭설량이 X선 검사의 수백 배에 이른다. 어린이는 피폭으로 암이 발생할 확률이 성인보다 몇 배나 높다. 그러나 이런 무서운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피폭은 암뿐 아니라 발육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뇌신경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피폭은 뇌신경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원래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해왔는데 이제껏 치료한 환자 가운데 여러 명이 방사선 유발암으로 사망했다.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의료 피폭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있다. 항암 보조제나 민간요법을 믿지 않는다. 암은 일단 변이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암 환자 대부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 뛰어든다. 나는 돈을 건네는 순간부터는 전부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수명을 줄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보조제나 건강식품, 민간요법 가운데 암을 예방한다. 진행을 늦춘다. 생존율을 높인다고 그 치료 효과가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암연구센터도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그 어떤 성분을 섭취해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세포를 늘려도 암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몸에 좋은 성분이라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와 E는 한때 암을 예방한다고 불리던 기대주였다. 하지만 베타카로틴 보조제를 매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높았다. 비타민 E 보조제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고농도 비타민 C인 거도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실린 실험 결과를 보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타민 이보조제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다. 항산화물질은 식품으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한 상황버섯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행한 암세포 실험에서 암 증식 억제력이 다른 버섯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로부터 40년간 암을 억제하는 기적의 버섯으로 불려왔는데 사람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동물 실험이나 시험관을 통해 얻은 수치는 인체에 미치는 효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암이 사라졌다는 체험담은 특히 민간요법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방치용법을 택한 환자 중에서 이유는 모르지만 암의 성장이 멈추거나 작아지거나 사라진 예를 수없이 봐왔다. 치료하지 않으면 암은 사라지기도 한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암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보조제나 민간요법을 사용했을 때 암이 사라지면 그 효과를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한다. 그러나 진짜로 암을 없앨 수 있다면 노벨상감이다. 면역요법 등을 행하는 클리닉에서는 암이 축소했다, 사라졌다고 광고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촬영 부위가 다르거나 엉터리가 많다. 그래도 속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2장, 암으로 일찍 죽지 않는 장수지혜.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80대 이상의 고령 사망자를 해부하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된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한 바 있다. 암은 노화현상,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이다. 암은 주름이나 치매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인간이 멋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에 인위적인 치료를 가하니까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다. 암을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죽음 또한 대체로 자연스럽고 편안한 경우가 많다. 암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다. 다만 영양 부족으로 정상세포가 약해지거나 오랜 시간 무리한 탓에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면 암이 단번에 기승하여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아침 식사를 기점으로 몸의 리듬을 만들어라. 일어나서 아침 햇빛을 쐬고 식사를 한다. 이런 움직임만으로도 체내시계가 재설정되어 몸이 깨어나고 활동 준비가 갖춰진다. 우리 체내는 입에서 위, 장으로 이어지는 터널 구조로 되어 있다. 장에서는 입으로 섭취해 위에서 일부 분해된 음식이 내려와 다시 분해 흡수된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장의 중요한 역할로 체내 면역세포의 70%가 모여 있다. 장이 건강해서 염증 등의 문제가 없으면 영양이 제대로 흡수되고 병원체도 접근하지 못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장내 환경 개선과 변비 완화를 위해 아침에 하기 좋은 몇 가지 습관을 추천한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내장이 따뜻해져서 대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변도 묽어진다. 여름에는 냉수도 괜찮다. 둘째, 화장실은 여유 있게 들어간다. 조금 일찍 일어나 여유를 갖고 화장실을 사용하면 장도 긴장하지 않아서 쾌변으로 이어진다. 셋째, 요구르트와 바나나로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요구르트와 바나나는 맛도 좋고 장내 환경 개선에 효과가 높은 콤비다. 넷째, 복근 운동을 습관화한다. 운동을 통해 변을 밀어내는 복근을 단련한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좋은 복근 운동이므로 가능한 한 계단을 이용하자. 다섯째, 땀이 날 정도로 전신 운동을 한다. 출퇴근할 때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빠른 속도로 걷는 것도 장활동에 도움이 된다. 7시간 숙면을 취한다. 수면 부족은 몸의 리듬을 무너뜨려 암을 부른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유방암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또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은 수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전립선암의 발병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도 분비된다. 낮 동안의 활동으로 세포가 손상된 몸을 회복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피로가 쌓여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피부 트러블과 탈모가 심해진다.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탓에 회복이 늦어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 밤샘을 하면 곧바로 얼굴이 붓는다. 교감신경의 긴장이 지속되어서 혈압도 올라간다.
하나같이 수명을 줄이는 일뿐이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2.4배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다만 수면도 과유불급이다. 과다수면도 일찍 사망한다. 수면 시간이 9시간인 사람의 사망률은 남성이 17%, 여성이 23%나 높았다.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먼저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한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자.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가거나 적당한 피로감이 있을 때 뇌도 긴장을 풀고 편안히 잠들 수 있다. 수면 유도제나 술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잘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염분 섭취를 줄이지 않는다. 소금과 암, 소금과 고혈압은 관계없다. 암 사망률이 일본에서 가장 낮은 나가노현 주민은 짠 음식을 좋아한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맛 자체보다는 염분을 줄이고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혀에 닿는 순간 맛있다고 느껴지는 적당히 짠맛이 몸에 가장 좋은데도 말이다. 사실은 염분이 부족한 사람이 더 일찍 죽는다. 영국에서는 소금과 위암에 관해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 조사 및 실험한 자료를 90세 건이나 분석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소금은 무죄였다. 소금이 체내에서 발암물질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도 소금과 고혈압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논문이 실렸다. 세계 여러 나라의 남녀 1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염분 섭취량을 측정해 추적조사한 결과 하루에 염분을 10g에서 12g 섭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 또한 염분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근경색에 걸리기 쉽고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소금 결핍은 생명을 빼앗는다. 고혈압 환자 중 98%는 소금과 관계가 없다. 물과 소금은 공동으로 체내의 수분 양을 조절해 체액을 약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고 칼륨과 연계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을 돕고 신경 전달과 소화 흡수를 돕는 등 생명과 관계되는 일을 한다. 물과 소금 중 어느 한쪽이 부족해도 탈수, 현기증, 전신장애, 신부전, 혼수 등이 일어나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른다. 특히 날씨가 더워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는 나트륨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물뿐만 아니라 소금도 보충해야 한다. 물과 소금은 몸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바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까닭에 과다 섭취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미만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의 한 연구자는 소금 섭취량을 6g 미만으로 줄이자고 권고하고 있다. 공포감을 조장하는 비즈니스에는 늘 주의하자. 소금 섭취량이 6.7g 미만일 때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다. 또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연동해서 체내의 균형을 유지하므로 칼륨이 많은 생채소, 감자나 고구마, 두부, 해조류, 과일 등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무리하게 수치를 내리면 암을 부른다. 70세가 넘으면 절반 이상이 혈압이 높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혈압 강화제 복용을 권유받는다. 사망 원인 중 암 다음으로 많은 것이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해서 일어나는 병이다. 이를 막기 위해 혈압을 낮추라는 것인데 혈압을 약으로 낮춰서 뇌졸중이나 심장병이 줄었다,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증명된 자료는 하나도 없다. 강화제로 인한 암 발병률이 번번이 경고될 뿐이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혈압 강압제를 복용한 그룹이 암에 걸리거나 뇌경색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강압제를 장기 복용하면 암, 뇌경색, 치매가 증가한다. 그럼 혈압이 180이 넘는 사람은 어떨까? 주민 4만 명 이상을 5년간 추적한 조사에서는 혈압이 높은 그룹이 낮추는 치료를 하자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1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애초에 160 미만이면서 치료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10배가량 사망률이 뛰어올랐다. 핀란드에서는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75세에서 85세 노인 5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최고 혈압이 180 이상인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최고 혈압이 140 이하인 사람들은 생존율이 크게 떨어졌다. 이는 생물학적, 의학적으로 당연한 결과다. 인간의 신체에서 중요한 것은 뇌이고 뇌 활동의 연료가 되는 영양과 산소를 혈액이 운반한다. 심장은 펌프 운동을 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고 가늘어지는 까닭에 힘차게 내보내지 않으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없다. 그래서 심장의 펌프 압력을 세게 하는 혈압을 올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약으로 억제하면 강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탁해지듯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혈관 안에서 굳어지기 쉽다. 무서운 것은 뇌경색인데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이 흐르지 못해 뇌의 조직이 죽어버리는 병으로 반신마비가 일어날 수 있다. 혈액이 뇌에 제대로 돌지 않으면 비틀거림과 치매도 발생하기 쉽다. 국가 연구에서는 연령, 혈압에 관계없이 혈압 강화제를 복용하지 않는 사람이 14년 후 높은 자립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혈압을 억지로 조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편이 몸과 마음 그리고 뇌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혈압은 연령과 성별, 흡연, 운동량 등의 영향을 받아 몸이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게 알아서 조절해주는 수치다. 수축기 혈압이 200대로 올라 두통과 현기증이 있다면 이때는 치료가 필요하다. 이를 제외한 경우에 고혈압이 신경 쓰인다면 폭음과 폭식에 주의하고 자주 걷자. 절제와 운동을 실천하면 혈압이 내려갈 것이다. 흔히 혈중 콜레스테롤도 높을수록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심근경색 등으로 일찍 사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은 5만 명에게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게 하고 추적한 연구가 있다. 뚜껑을 열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수록 뇌졸중, 암 등 사망률이 증가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을 막는 방파제가 되는 한편 낮으면 낮을수록 암 발병률과 암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자료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콜레스테롤은 지질의 한 종류로 고기, 생선, 달걀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세포막의 재료가 된다. 즉, 세포를 튼튼하게 해준다. 그걸 아는가? 전체 콜레스테롤 수치의 기준을 조금만 높여도 약의 판매가 1조 원 이상 감소한다. 이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약을 팔고 싶은 제약업계는 고육책을 생각해낸다. 전체 콜레스테롤을 진단 기준으로부터 떼어내어 좋은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로 나눈 후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문제 삼는 것이다. 실로 독특한 발상인데 수만 명 단위로 행한 추적조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으면 사망률이 올라가고 높을수록 사망률이 내려간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성은 폐경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상승하는데 이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에 의한 생리현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다. 약을 복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건강하다면 혈당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혈당치를 약으로 떨어뜨리면 사망자가 증가한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와 마찬가지로 고혈당 진단 기준치도 부당하리만치 낮게 정해져 있다.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고혈당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당뇨병의 90% 이상은 당질과 지방의 과다 섭취와 노화에 의한 2형 당뇨병이다. 자각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대부분으로 치료는 유해하다. 특유의 망막증이나 신장병, 신경장애가 일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의사는 협박하겠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약으로 지나치게 혈당치를 떨어뜨리면 휘청거리다 넘어져서 거동도 못하고 누워 지내게 될 수 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등 목숨과 관계되므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혈당치를 내릴수록 사망하기 쉽다. 이유는 우선 저혈당 발작에 있다. 뇌세포의 연료인 포도당의 공급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뇌 기능이 정지해 실신에서 뇌사 상태를 거쳐 사망에 이른다. 특히 인슐린은 저혈당 상태가 되기 쉽고 그만큼 사망 위험성도 높다. 혈액 중의 인슐린 과잉이 암 유발에 관계한다는 보고도 여럿 있다. 두 번째로 낙상 위험이다. 혈당치를 엄격하게 낮출수록 낙상률이 높아져
골절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끝내는 거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만 지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세 번째로 약의 부작용이다.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는 자누비아만 해도 수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치료 목적이라고 해도 약과 인슐린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자. 열을 내리지 않는다. 발열,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은 면역체계가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바이러스, 세균, 동물 등 이물질,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확실히 엄청난 공격력을 발휘한다.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갔다는 것은 면역체계를 유지하는 백혈구 수가 증가해 빨갛게 붓거나 열을 가진 염증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발열, 기침, 콧물, 가래, 설사, 구토 등은 면역력이 올라가 바이러스 세균과 싸우고 있다는 신호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은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반면에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해서 자란 자기 자신이므로 바이러스나 세균을 없애는 면역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리는 조금만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고 설사를 하면 서둘러 의사에게 달려가 약을 처방받는다. 그러고는 해열제나 기침약, 지사제에 의존한다. 이는 애써 행동을 개시한 자신의 면역력을 망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침입하면 몸은 적과 싸우는 백혈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체온을 높인다. 그런데 약을 먹어서 다시 체온을 떨어뜨리면 바이러스는 체내에 오래 머물며 퍼져나간다. 일시적으로는 편해져도 다시 도져서 며칠이 지나도 감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열시킨 토끼에게 해열제를 사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바이러스의 양이 100배나 늘었고 사망률도 높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도 연령과 상관없이 감기에 해열제를 사용하면 회복이 며칠 늦어졌다. 자력으로 열이 떨어지면 몸 상태도 가뿐하게 돌아오고 자신감이 붙는다. 열이 나고 병이 치료될 때마다 인간은 튼튼해진다. 뇌질환이 되는 것은 해열제가 원인이므로 주의하자. 기침이나 목이 붓는 것도 몸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막아서는 안 된다. 또 구토나 설사도 세균, 동물을 한시라도 빨리 몰아내려는 반사작용이다. 나와야 할 것은 완전히 내보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모든 일에 과하게 파고들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무리하게 체중을 감량하면 정상세포가 약해져 암에 걸리기 쉽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막히기 쉽다. 추운 욕실에서 욕조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심할 경우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일으킨다. 어떤 일이건 과하게 파고들면 몸에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도 평소에 체중이 많이 빠지거나 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체중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바지벨트가 꽉 끼면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몸을 움직여야겠다고 의식한다. 근력을 키운다.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인간으로서 끝이다. 폐영증후군이나 운동부족증이라는 것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몸도 뇌도 순식간에 쇠약해져 거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움직이려는 노력을 하면 몸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응해준다. 몸의 여러 기관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고 심장도 근육덩어리이기 때문에 체력은 곧 근력이다. 근육을 단련하고 늘릴수록 체력이 붙어서 질병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이 생기면 뇌의 혈액순환이 증가해 뇌내 신경세포도 늘어난다. 또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도 커진다. 그 결과 기억력과 판단력이 높아지고 의욕이 생겨 우울증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이 보고되었다. 근력운동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근사한 뇌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 몸의 근육 가운데 60-70%는 하체에 모여 있다. 따라서 하체를 중심으로 운동하면 되는데 힘든 근력 운동은 필요 없다. 가장 좋은 것은 걷기다. 실내 운동을 한다면 테이블을 살짝 잡고 하는 가벼운 스쿼트, 한 발 서기를 1분 전후로 번갈아 반복하는 플라밍고 운동, 발끝으로 서기 등이 효과적이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줄어들기에
매일 조금씩 저축할 필요가 있다. 3장. 암 치료로 살해당하지 않는 병원 대처 방법. 검사 수치에 주눅들지 않는다. 암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 진단을 받지 않는 것이다. 만일 암 진단을 받아서 암이 의심된다거나 정밀 검사를 하자는 말을 듣는다면 그 순간 바로 잊어버리자. 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주눅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남성에게 가장 많은 전립선암을 예로 들어보자. 종양표지자의 전립선특이항원이 기준치 4를 넘으면 전립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전혀 믿을 수 없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채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수치는 조금 오르거나 떨어지면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0을 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 발견한 암은 90% 이상이 유사암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수치에 휘둘려서 전립선암을 발견하고 치료해도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수술과 항암제 치료에 돌입하면 비참해진다. 전립선을 제거할 때 대부분의 환자가 성기능 불능이 되곤 한다. 그렇게 되면 요실금도 자주 일어난다. 항암제 치료로 일찍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표준 치료를 믿지 않는다. 표준 치료는 이것저것 전부 하는 치료다. 그런데 이 표준은 상당히 엉터리다. 학술적으로 옳다는 증거는 없다. 암 치료는 의료 비즈니스의 기둥이다. 환자에게 가능한 한 많은 검사와 치료를 받게 해서 돈을 쓰게 해야 한다. 수술에는 대개 항암제 치료가 따라붙는 게 그 한계다. 학회가 표준 치료의 근거로 삼는 자료도 허점투성이다. 예를 들어 폐암처럼 덩어리를 만드는 암에는 항암제가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해외 논문을 읽고 발견한 법칙이 있다. 전이암 치료 중 병원에 오지 않게 된 사람을 그 후에도 살아있는 것으로 한다는 법칙이다. 치료해도 힘들 뿐일 텐데 라고 생각해도 의사는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할 수 없다. 나는 눈앞에 있는 환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받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에 관해 깊이 연구해왔다. 이것이 유사암 이론의 대전제다. 나는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이렇게 세심하게 대처법을 생각한 의사는 많지 않을 거라고 자부한다. 나는 암 절제 수술은 후유증이 크고 몸에 메스를 대면 암이 기승한다. 그만두는 게 좋다. 항암제는 듣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일반 병원에서 전한다면 치료를 바라는 환자가 크게 줄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사는 이 수술을 해도 환자는 여전히 고통받을 뿐이다. 이렇게 항암제를 사용하면 금방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 결과 많은 환자가 수술 후유증과 항암제 독성으로 고통을 받아 암이 아니라 암의 표준 치료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 암이 무서운 게 아니라 암 치료가 무섭다. 암을 잘라내지 않는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하고 순식간에 죽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또 그런 일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주 듣곤 한다. 몸에 메스를 대는 것은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마취 사고, 대출혈이나 집도 실수, 후유증의 통증과 마비 등 위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시간과 돈 그리고 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입는 손실도 크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면서 수술하는 이점이 있을까? 과연 연명에 도움이 될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한다. 수술하면 전이하기 쉽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옛날부터 지적되던 내용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암을 수술로 제거하면 통제가 되지 않아 전이암의 증대 속도가 올라가고 전이가 발견되는 것도 빨라진다. 다른 하나는 메스로 절개한 상처에 암세포가 몰려와서 암이 기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증대와 전이 속도를 앞당길 위험이 높아진다. 종종 암을 전부 제거했다고 발표한 유명인이 금세 또 재발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있다. 전이성 암에서는 혈액 중에 암세포가 떠 있어서 수술로 혈관이 찢어지면 암세포가 흘러나와 손상된 조직에 착상하기 때문이다. 또 메스로 상처를 입은 부분에서는 백혈구 등에서 정상 조직의 복원을 활발히 하는 물질이 분비되어 그 물질이 암도 성장시키게 된다. 결국 지금 거기에 있는 암을 제거하더라도 수명은 줄어들 뿐이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죽기 전에 치료를 거부해야 했다고 후회하지 말자.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며 함부로 목숨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의료도 비즈니스라서 치료해야 이익이다. 의사는 상황을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잘하지 않는다. 그 결과 무의미한 치료로 몸이 망가져 죽음에 이르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가. 보도되는 암 수술 사고사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학병원에서는 터무니없는 의료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의학부 부속병원에서 간장 절제 수술을 받은 암 환자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전부 한 명의 외과 의사가 집도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의료사고가 일어나는 원인 중엔 먼저 의사의 능력 부족이라는 개인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의사의 능력이나 치료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는 조직의 문제가 있다. 대학병원에는 젊은 수련회나 연구에 내몰려 현장 경험이 적은 의사가 많다. 한편 수술 등의 치료 건수가 많을수록 학회 내에서의 지위가 올라가고 병원 홍보도 된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치료가 횡행하기 쉽다. 대부분의 외과인은 실력이 미숙해도 위험률이 높은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 의사의 으름장에 겁먹지 않는다. 암은 목숨과 관계되는 병이라서 으름장도 과격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수술하지 않으면 장폐색으로 대굴대굴 뒹굴 만큼 아프다. 항암제로 없애지 않으면 암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등등. 의사의 으름장의 질에 겁먹지 않고 후회하지 않을 의료진을 찾으려면 나름대로 폭넓게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서 살해당하지 않기 위한 7가지 매뉴얼을 정리했다. 첫째, 치료의 부정적인 면까지 포함해 스스로 부지런히 폭넓은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인사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의사, 깔보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셋째, 갑자기 5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로부터 도망친다. 넷째, 의사의 유도에 말려들지 말고 설명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는다. 다섯째, 의사에게는 꺼리지 말고 질문한다. 여섯째, 수술 후유증, 약물 부작용, 치료 후 생존율과 그 근거를 자세히 묻는다. 일곱째, 여러 의사의 소견을 듣되 검사 자료와 X선, CT 영상은 환자의 것이므로 당당히 요구한다. 의사가 겁을 주어도 의연히 맞서자. 자기 몸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치료를 하지 않는다. 중단한다는 선택지까지 포함해 검토하자. 시한부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의사로부터 갑자기 시한부 판정을 들으면 거짓말이라 말하고 도망치자. 암을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있는 의사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이 자라는 속도와 남은 시간을 파악하려면 최소 3개월간의 관찰이 필요하다.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폐와 식도, 뇌 등에서 덩어리가 커져 호흡과 식사, 해독 같은 생명 유지의 기능을 먹게 했을 때다. 암 자신이 독소를 내뿜거나 아픈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유방암은 덩어리가 자라 피부를 찢어 직경 20cm가 넘어도 전이가 없으면 환자는 활발하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유방암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거의 100% 암이 폐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한부 판정은 잊어버리고 암에게 천천히 가자고 말을 걸자. 그간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다. 항암제에 손대지 않는다. 항암제는 고령자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국가가 이미 자백했다. 국립암연구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70세 이상의 암 환자 1,500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폐암, 대장암, 유방암 말기 환자는 항암제 치료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생존율이 다르지 않았다. 폐암으로 40개월 이상 생존했던 사람은 항암제 치료를 하지 않은 환자뿐이다. 유방암의 항암제는 효과가 없다. 유럽 9개국 112개의 병원이 협력해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 7,000명을 모아 역사상 유례없는 비교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9년간 추적한 끝에 항암제 투여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의 생존율이 다르지 않았다. 이 밖에도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자료가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의사들은 모르는 척한다. 유방암 환자 한 명에게 10종류가 넘는 항암제를 차례로 투여하기도 한다. 무의미한 치료에 피해를 입기 쉽다.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사람도 급사할 수 있다. 기적의 신약을 믿지 않는다. 암에 특효약은 없으니 사용 전 평판에 속지 말자. 면역 항암제 옵디보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적의 신약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되며 1년에 3억 이상 드는 고가의 약으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폐암 환자의 비교 실험에서 옵디보나 항암제나 생존율은 거의 같았다. 게다가 처음 수개월은 항암제보다 옵디보를 투여한 그룹이 더 많이 사망했다. 면역 시스템 폭주 때문이다. 기적의 신약은 널리 사용될수록 병원과 제약회사에게는 큰 벌이가 되는 한편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양산된다. 인생을 즐긴다. 몸이 움직이는 한 평소처럼 생활한다. 무리한 암치료를 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마지막까지 거동도 자유롭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 그러다 편안히 숨을 거두는 사람이 매우 많다. 암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간 환자들을 찍은 사진들을 보면 사망하기 전날 침대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표시하는 등 모두 죽음 직전에도 밝고 명랑하게 웃고 있었다. 암에 얽매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나답게 살자. 자연사를 목표로 한다. 힘든 치료로 누워 지내는 시간을 늘리기보다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 마지막까지 있던 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바라는 사람이 많다.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연명 치료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람이 90% 전후인 경우가 많다. 노쇠 사는 곳 자연사이며 가장 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경향은 바람직하다. 자연사의 꿈을 이루려면 병명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의 복습을 겸해 거듭 말하는데 어지간히 아프지 않은 한 의사에게 가지 않는다.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만일 병이 발견되었어도 가능한 한 치료를 받지 않는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가령 암이라면 통증과 호흡곤란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완화 케어만 하는 것이 가장 편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일상생활은 가능한 한 자기 힘으로 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자.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려면 하체와 입과 뇌를 자주 움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뇌가 균형 있게 나이 들어갈 것이다. 연명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삼킬 수 없게 되면서부터 차츰 의식이 희미해지고 대개 1에서 2주일 안에 사망에 이른다. 건강한 사람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는 아사는 비참한 일이지만 몸이 죽을 때를 맞이해 쇠약해져서 먹거나 마시려 해도 무리일 때는 평온하게 숨을 거둘 수 있다. 기아 상태의 뇌에서는 뇌내의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탈수에 의해 혈액이 줄어들어 의식이 희미해진다. 즉, 죽음은 기분 좋게 깜빡 조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이행이다. 사람은 모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연약한 존재다. 그 최종 목적지는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바로 눈앞에 다가올지도 모른다. 누가 먼저 갈지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숨 쉬고 있는 지금이 아름답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자. 그리고 자신에게, 가족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 때 행복할지 건강할 때부터 미리 생각해두자.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저자인 곤도 마코토는 공포를 조장하여 치료를 이룩하는 의료 비즈니스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에 주눅들지 않고 표준 치료를 믿지 않고 암을 잘라내지 않고 기적의 신약을 믿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곤도 마코토의 암 치료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거침없는 충고가 얼마나 와닿으시나요? 우리는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암 치료의 맹점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암 환자를 가족으로 둔 사람이나 병간호 중인 사람들,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나 치료를 중단한 환자뿐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